네, 안녕하세요. KDI 김미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한 20년, 사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지속했고, 그간 이제 많은 다른 요인들, 최근에는 여러 이제 가계부채를 우려한 정책들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 가계부채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인구 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한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한 20년 넘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IMF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 큰 변동 없이 거의 선형으로 증가를 해왔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 부채의 가격,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얼마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금리에 해당하고 그 금리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난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한 2년 남짓 정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 추세가 살짝 일시적으로 틀어진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채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부채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는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림 3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 위주로 증가를 했다고 하면 양은 증가하면서 동시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반면에 공급 위주로 증가를 하게 되면 그림 3번의 가의 모습과 같이 양적으로 증가는 하지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부채의 양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가격은 떨어져 왔다. 이것은 자금의 수요 증가세보다 자금의 공급 증가세가 더 크게 작용했구나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자금 공급 증가세를 야기한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본 연구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왜 기대수명 증가가 나오는지 그 다음 4페이지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단위 패널 자료를 구축해서 만든 그림인데요. 그림 4의 가에 보시면 X축은 자녀 수명입니다. 자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 우리나라로 잡으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있고 우리나라의 현 시점의 중위 나이가 있으니까 기대 수명에서 중위 나이를 뺀 것을 자녀 수명이라고 정의를 해서 그린 것이고요. Y축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입니다. 보시면 자녀 수명이 높은 나라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는 이런 양의 관계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림 나를 보시면 X축은 노년 부양비입니다.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 노년 부양비가 높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젊은 사람 대비로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고령화가 심화된 국가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년 부양비로 비추어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역의 관계,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가 증가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그린 것이고, 12페이지에는 똑같은 그림인데 Y축을 GDP 대비 가계부채가 아니라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이제 똑같이 그린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그려도 이러한 추세는 굉장히 이제 유의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녀 수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노년 부양비라는 것도 그렇고 한 국가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기대 수명 증가나 고령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혹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5번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좀 진하게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에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파란색 점선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의 평균적인 기대수명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기대수명 증가세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는 한 1980년대부터 평균을 잡으면 한 연평균 0.4세 정도 증가를 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평균은 연평균 한 0.2세 정도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2배 정도 빨리 이렇게 기대수명이 증가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이 주황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생애 주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몇 살에 보통 퇴직하는가를 보시면 한 50세 전후에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퇴직 후 연령이 퇴직 후 살아야 되는 여생이 계속 길어진다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내가 돈을 버는 기간 동안에 자산 축적을 더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림 6번을 보시면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을 2014년과 2024년을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비교를 할 때 단순히 액수로 비교를 하면 그동안에 물가도 상승했고 화폐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순자산이 당연히 증가하는 면이 있어서 그냥 비교를 한 것은 아니고 2014년과 2024년에 경상 GDP 비율로 2024년도 값을 나눠줘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모든 연령대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는 모습, 그동안 자산 축적을 더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가계 간 이질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결국 가계 부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시경제 환경 하에서 어떤 경제는 돈을 빌려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다른 가계는 돈을 빌리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계 간 이질성이 중요한데요. 아까 영상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기존 연구들은 주로 순자산의 차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높은 가구가 자금을 공급하면서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순자산이 낮은 가구가 그 돈을 빌려가면서 부채가 는다. 즉 가구 간 자산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부채가 늘어왔다라고 이제 과거에 선행 연구가 설명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당수 주요국에서 과거 10년간 추이를 보면 가계 순자산의 불평등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소폭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설명할 정도로 확대되지는 못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그 연령대별 이질성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택도 상당수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고령층은 내가 기대 수명이 조금 증가를 한다고 그래서 주택 자산을 추가로 산다기보다는 주로 금융자산 위주로 축적을 하게 되고, 금융자산 위주로 축적을 한다는 것이 결국 예금을 한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이렇게 금융자산 공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예금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누군가 이제 빌려갈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청장년층은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택 거래 비용은 사실 내가 앞으로 살 날에 비하면은 얼마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 비율도 낮기 때문에 주택 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림 7번을 보시면 과거 10년간 고령층 위주로는 순금융 자산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주황색 선이 2024년 최근이고 파란색 선이 과거인데요. 2014년인데요. 주로 고령층에서 이 순금융 자산이 증가하는데 청년층은 줄어들죠. 청년층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 주택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를 통해서 주택 자산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주택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주택 자산을 축적해 두면 나중에 노후에 이것을 통해서 유동화를 통해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주택 대출을 원리금 상환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처음엔 신발장만 내 거였다가 점점 거실, 부엌, 안방까지 이제 점령을 해 나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택 자산을 취득해 나가는 과정이고, 부채는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필요로 하는 주택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8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 연령대별 1인당 부채를 보면 지난 10년간 고령층에서는 1인당 부채가 줄었고요. 청장년층에서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고령층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당연히 지금 60대 인구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0대 인구 부채 총량을 생각하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인당 부채죠. 60대 인구 1인당 부채로 따지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 자산 축적을 더 하려는 그런 동기가 모든 가구에서 강화되는데, 고령층과 청년층에서 그 자산 축적하는 방식이 다르다. 고령층에서는 주로 금융자산 위주로 축적을 하면서 자금을 공급하고, 청년층은 이들이 공급한 자금을 차입을 해서
주택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면서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8페이지 표 1번에 보시면 이 국가 단위 패널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모든 국가들을 포함시켜서 분석을 한 것이고요. 그럴 때 기대 수명이 1세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포인트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와 반면에 그림 9번을 보시면 이 5세 단위 연령대별로 그 해당 구간의 인구가 늘어나고 다른 구간의 인구가 감소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청장년층 인구가 증가할 때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제 60세,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가 증가할 때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세에서 44세 청장년층 인구가 1%포인트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1%포인트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그림 10번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2003년에서 2023년 지난 이제 20년간이죠. 20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 중에 이 주요 요인들이 얼마만큼 설명을 해내는가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서 23년 동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3.8%포인트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 기대 수명 증가로 설명이 되는 것이 28.6%포인트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대별 인구 비중 변화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서 4%포인트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 연구에서 선행 연구에서 주로 주목하던 순자산 진위 계수는 GDP 대비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은 했지만 그 크기는 1%포인트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았고 그동안도 금융 건전성 규제 수준이 강화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크기가 크다고 보긴 어려운 이제 추정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망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예정입니다. 즉 청장년층 인구 대비 중고령층 인구가 올해부터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에 접어들 것인데요. 이렇게 청장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 이것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요인이 점점 더 강한 요인이 돼가고 반면에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한없이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대 수명 증가세는 점점 둔화되면서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상승은 제한되고 반면에 고령 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하락이 확대되면서 수년 내에 이제 정점을 지나고 하락 추세로 국면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70년도에 가면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약 27.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계부채 비율의 지난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10페이지 결론 및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해온 배경에는 기대 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 주직장에서 근로하는 연령이 따라서 증가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요인이 또 큰데요. 그런 영향이 가계부채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직무 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 노동시장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처럼 이제 가계부채 추이라는 것이 인구 구조 단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임의의 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제 DSR 규제 이것이 결국 차주의 상환 능력과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수단인데요. 이 예외 조항이 지금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전폭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과도한 정책 금융 또한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인 것은 맞고요. 이를 위해서는 보증 비율과 보증 요율, 그러니까 보증 비율이 상당히 높은 데 반해서 보증 요율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측면이 있으니
이런 것이 전반적인 가계부채 확대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